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본가는 서울인데 혼자 내려와서 여기 사는 친구와 함께 카페를 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되어 가네요.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정착하기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친구 덕분에 크게 힘든 거 없이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보름에 한 번쯤은 서울에 가는데요. 이제는 여기가 더 익숙해서 김포공항에 내려 전철을 타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 광고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요. 이렇게 점점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무슨 사연을 보낼 게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저한테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하고 파혼을 했는데 거기에 정말 기막힌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 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꽤 부유했어요. 강남에 가면 고급 빌라 있잖아요. 거기 살았거든요. 어렸던 저는 제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죠. 능력 있는 아빠와 똑똑한 엄마, 음악 재능이 넘쳐서 영재소리 듣는 언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아빠는 동업을 하자며 손을 내밀어 온 사람에게 속았고 그 일로 저희 집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간단한 집만 챙겨서 살던 집에서 나와 친척집 방 한 칸에 빌려 있어야 했어요. 언니는 그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껴안고 펑펑 울었고 아빠는 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때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아빠가 미안할 일이야. 아빠를 속인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경찰은 왜 그런 사람을 못 잡는 거야. 아빠는 저희 네 식구를 꼭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가족은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큰아버지가 도쿄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데 저희더러 있는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저희는 큰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작은 맨션에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큰아버지와 함께 마트를 운영하게 되셨고요. 일본 집들이 작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꽤 큰 집들도 있거든요. 큰아버지 집은 옆으로 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방 4개에 거실 따로 있고 부엌에 욕실도 2개였어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작은 맨션이었고요. 맨션이 우리나라 아파트 개념이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집이 훨씬 컸는데 큰아버지 집과 비교가 되니 어찌나 서럽던지요.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엄마는 저희와 언어 학교를 다니시며 알바를 하셨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말을 배운 후 학교에 다시 가게 됐어요. 바이올린 연습할 공간이 없었던 언니는 학교 빈 장소에서 틈틈이 바이올린 연습을 했네요. 언니는 레슨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 아빠는 저희한테 약속한 대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언니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다시 하게 해주셨어요. 아빠 돈을 큰아버지 마트에 자금으로 줬는데 큰아버지가 잊지 않고 수익이 나오는 대로 아빠에게 꼬박꼬박 돈을 주셨거든요. 아빠도 큰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사업 수완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똑똑한 아빠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싶을 정도려. 아빠랑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고급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 레스토랑을 차리셨고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가게 오픈할 때 큰아버지는 아는 인맥을 전부 데리고 오셔서 홍보해 주셨고 커다란 축하 화환도 몇 개씩 보내주셨어요. 일본에 살다 보니 어릴 때 몇 번 뵌 게 다여서 어려웠던 큰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저희 집을 도와주시고 저와 언니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렵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울 만큼요. 하지만 언니가 유학 가는 걸 지원해 줄 정도는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언니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부모님은 동업하려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뿐인데도 그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갚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 돈을 갚아? 우리 잘못 아니잖아. 엄마 아빠 바보야? 우리도 고생해봐서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한두 푼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닌 그 돈을 우리 잘못도 아닌데 엄마 아빠 착한 척 하느라고 나만 피해봐야 돼? 엄마 아빠는 남 걱정만 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언니는 그때 미국 음대에 합격했어요. 입학금과 1년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게 됐지만 생활비나 방을 빌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언니와 부모님 사이가 멀어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아무 힘도 없는 게 너무 속상했죠. 아무튼 언니는 일단 도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고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2년 후 고3이 되었고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 고3이 된 후부터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가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장녀인 엄마가 옆에 있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는 엄마와 먼저 상의를 하고 외갓집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했어요. 아빠한테도 알렸고요. 그래 선이야, 잘 생각했다. 아빠도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거든. 너랑 엄마가 거기서 먼저 있으면서 아빠가 갈 날을 기다려주면 좋겠다. 아빠는 저와 엄마의 결정에 찬성했고 언니도 잘해보라고 했어요. 언니는 엄마 아빠가 화해를 했고 아빠는 언니가 미국으로 대학원 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언니 유학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안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마음 아프고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게 다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속상했고 화도 났어요.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가 돈을 벌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뭐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경영학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빵 만드는 취미도 다 포기하고 공부에 매달렸고 재외국민 입학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저희 합격에 온 집안이 다 기뻐했어요. 일본에 계신 아빠도 미국에 간 언니도요. 저는 아빠와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꼭 아빠 힘이 될게. 조금만 기다려. 오냐 우리 딸, 이제 다 컸구나. 아빠 잘못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아빠 잘못이야. 속인 사람 잘못이지.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했어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과외도 했고요. 괜한 데에 돈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학교 성적도 괜찮았어요. 장학금도 몇 번 받았고요. 4학년 때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기인 것 같아요. 저 혼자서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어요. 제가 한 번에 쉽게 취직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15군데쯤 나와서 그 중에 4군데 면접을 받고 그중 한 곳 붙은 거였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의리와 여성 자파를 위주로 하면서 건축과 수입도 하는 기업이었어요. 목표로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데에 가겠다고 다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낭비 같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절반씩 엄마와 아빠한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받지 않았어요.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던 아빠는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넣어둬. 그래 선이야. 엄마 아빠 비상금 다 있고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본에 있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써. 결혼은 무슨, 나 그럴 생각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결혼을 안 해? 요즘 다 그래. 결혼하겠다는 애들 별로 없어. 제 말에 엄마 아빠는 한숨을 쉬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뭐 다른 남자를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성격 좋은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도 품을 수 있어야 했고요. 저희 부모님 지금 따로 사시는 것도 속상한데 그런 걸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됐거든요. 제가 대단한 학벌이나 경제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 싶겠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남자친구 사귀어 봤는데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죠. 아무튼 저는 몇 살이 되었건 저의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던 중 동물보호협회 봉사를 하다가 전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사이기는 하지만 계속 전 남친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 진행에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남친이라고 할게요. 제가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데 자취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외할아버지가 아프시니 동물을 보살필 여력이 없으셨고요. 어릴 적 집이 그렇게 되기 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일본을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 보내야 했거든요. 지방으로 가는 차 뒷좌석에서 순진한 눈망울로 계속 저를 바라보던 그 강아지의 모습이 계속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남친은 제가 갈 때 3번 마주쳤고 마지막에 같이 밥을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네요. IT 기업에 다니는 그 사람은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였고 부모님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그럴 수 있다며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고 1년 좀 안 돼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던 저인데 말이에요.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얘기 들어보시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바로 저희 집 경제 상황을 전부 오픈했어요.
그럼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면 결혼할 거고 아니면 헤어질 생각이었거든요. 남친은 전부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그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네요. 물론 그 후에 뒤통수 친 건 더 잊을 수 없고요. 아무튼 그 당시 남친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은 언니도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일본에서 강사하면서 잘 살고 있고 아빠도 식당 가시고 엄마도 잘 지내시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선이 너희 부모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런 큰일 당하고 이렇게까지 올라선 것만도 대단하지. 남친의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친 부모님이 저희 집 상황을 받아주실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말이 쉽지 사업하고 잘 나가는 집안이 어려워서 힘든 집안하고 사돈 맺는 거 힘들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오빠는 우리 집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빠 부모님도 그러실까? 우리가 오빠네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때까지만 결혼을 미루면 어때? 선이 너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고? 절대 안 그러셔. 아빠도 사업하면서 힘들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실 분 아니야.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부모님인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 나는 안 그래도 힘든 시간 보내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언니 가정 문제 때문에 남들한테 상처받는 거 정말 싫거든. 네가 긴장할까봐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니네 집안 상황 아셔. 내가 얘기했어. 근데 괜찮다고 하셨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일본에서 레스토랑 하며 자리 잡았고 너도 이렇게 번듯한 직장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나랑 결혼하자. 어?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친은 한정식 집에서 엄마를 먼저 만났고 그 이후 남친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빠는 2주 후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고요. 남친 부모님과의 인사자리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남친 부모님은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더군요. 부모님도 이제 다 안정적이 되셨다니 다행이다. 무엇보다 본인 능력이 제일인데 상혁이가 아주 야무진 아가씨를 만났네. 땡땡땡 기업이라니 거기가 꽤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선이라고 했지? 우리 성혁이 잘 부탁한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나는 성혁이가 어디서 이상한 아가씨라도 만났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 녀석이 나를 닮아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라며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어머, 말도 이쁘게 하는 거 봐. 얘, 너 같은 애 드물어. 인물도 괜찮고 머리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라.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여보? 물론이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어려움 얼마든 이해한다. 또 먹고 살 만큼 산다는데 우리한테 엎힐 생각하실 것도 아니지 않냐? 마지막 말이 좀 걸리긴 했어도 그래도 이만큼 이해하는 게 어디냐 싶어.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돈한테 부담 주실 분들이 아닌데 말이죠. 물론 그럴 만큼 어렵지도 않았고요. 이것도 다 엄마 아빠를 안 만나보고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만나보면
분명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볼 거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친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힘든 시간을 지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니네 집이 이 정도 감당하고 살아온 거 그거면 됐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 우리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성혁이는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니네 마음 잘 안다는 뜻에서 이야기한다. 너 이렇게 야무진데 니네 부모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 절대 우리 집에 손 안 벌릴 거라 생각한다. 그 점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만큼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집. 그래.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 결혼 그냥 진행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남친 부모님은 끝까지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저도 기분 좋게 모임을 끝냈네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싶어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혼수 준비에 신혼집 마련에 해야 할 일이 까마득했지만 첫 번째 문제를 아주 잘 푼 것 같았어요. 남친은 2주 후 일본 갈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장인어른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 엄마, 이미 아빠한테 전화했어. 오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럼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내가 너보다 대학도 안 좋은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오빠도 벤처기업 IT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중에는 아버지 사업할 거라며. 근데 뭐가 별 볼 일 없어? 괜찮아. 그래도 긴장되네, 선이야. 장인어른 뭐 좋아하시니? 뭐 우리나라 소주 이런 거 좋아하시려나? 전통주? 이렇게 걱정하며 선물을 준비하는 남친이 저는 참 고맙고 이뻐 보였어요. 남친은 선물로 비싼 전통주를 사서 붙이는 캐리어 안에 몇 번을 싸서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 아빠가 술을 즐기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윗감이 주신 거니 엄청 좋아하실걸? 내가 회사가 너보다 딸려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겠지? 오빠랑 나는 분야가 다르잖아. 회사 규모로만 따질 건 아니지. 오빠네 부모님도 우리 집안 신경 안 쓰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래. 아빠는 절대 학벌이나 집안 안 보셔. 부모님은 저와 언니가 어릴 때도 배경 보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동업자한테 당하고 많은 일을 겪으시고 나서는 더더욱 그러셨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인성이 좋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부모님도 망한 후에도 절대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서로에게 예의도 잘 지키셨어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엄마도 아빠도 똑같이 서로를 신뢰하고 저희한테도 나쁜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 분을 존경해요. 그런 아빠와 남친이 만나는 자리이니 저는 꽤 설렜어요. 아빠랑 남친이 말이 잘 통하면 더 좋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걸 기대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도쿄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쿄에 지진이 나서 저희 집 수리하지 않은 곳이 망가져서 수리를 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뉴스에 나지 않는 지진도 가끔 나거든요. 진도 2나 진도 3 지진 정도는 뉴스 확인해보고 그냥 일상처럼 지내는 수준이에요. 진도 4여도 크게 문제 생기는 곳은 얼마 없고요. 큰 지진을 많이 겪은 나라라 지진 강도가 세지면
가스부터 자동으로 다 차단이 돼요.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요. 다 지진 때문에 당해본 경험에서 생긴 시스템이죠. 저희 도쿄집은 부엌 창문 있는 데가 망가져서 수도랑 가스를 다시 손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떠나기 전 아빠는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떡하냐. 처음 오는데 집에는 오지 못하겠구나. 일단 우리 집이 어딘지 보여주고 나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인사해야겠다. 식사는 나가서 하자꾸나. 괜찮아, 아빠.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마음 편히 있어. 그렇게 도쿄에 도착해서 저희는 전철역에 마중 나온 아빠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아주 씩씩해서 보기 좋구만. 그래, 나 선이 아빠야. 이렇게 먼 길 왔는데 집으로 초대하지 못해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지진이 났다면서요? 아휴, 여기서 사는 거 좀 무섭겠어요, 아버님? 그렇지도 않아. 살다 보면 다 살아. 지진 대비도 잘 돼 있어서 아주 큰 지진만 아니면 괜찮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움직이자고. 우리 집이 어딘지 바깥에서 보고 그 다음에 큰 집으로 가지. 그렇게 저희는 아빠가 사는 집 앞에 왔어요. 아빠는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 집을 옮겨 방 하나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작은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좀 오래된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방 하나짜리 2층 맨션이다 보니 건물도 작았고요. 저희 집을 수리하는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군요. 아빠는 그 사람들한테 잠깐 인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남친은 표정이 싹 굳어서 아빠가 사는 집을 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보기에 집도 장난감 같고 오래됐어도 다 지진 대책도 되어 있고 안은 깔끔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남친처럼 반응할 수 있었죠. 한국 집들하고는 많이 달랐으니까요. 오빠, 이제 우리 큰 집에 갈 거야. 아빠 오시면 바로 갈 거니까. 왜 그래, 오빠? 남친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무슨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보니까 일본 맨션 사진인데 고층에 화려한 곳이더라고요. 야, 일본 맨션 다 이런데 여긴 뭐야? 이게 무슨 맨션이야? 이런 것만 있는 맨션이 아니고 아빠 집 같은 것도 그렇게 불러. 오빠, 일본 집에 대해 잘 모르잖아. 지금이 어떤 시대야. 아무리 몰라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 다 보는데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냐? 이건 너무하잖아. 집도 너무 낡았고. 아니, 식당하고 다들 살만해졌다며. 이게 말이 돼? 이런 집을 소유도 아니고 월세라고? 어차피 한국 들어올 건데 뭐 타러 사.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고. 야, 됐어. 달라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너무 심하잖아. 오빠, 우리 집 어떻든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 다 이해한다며. 갑자기 왜 이래?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좁은 데에서 산다고? 아무리 일본이라도 이건 아니지. 동네도 딱 보니까 잘 사는 데가 아니네. 이게 너네는 각자 먹고 산다는 거냐? 각자 먹고 살고 있어. 오빠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오빠네 부모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이런 실태를 알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했지. 역시 빚쟁이는 구제가 안 되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노가다 뛰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일본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식장 잘 되는 게 맞아? 너네 아버지 너 모르게 또 무슨 빚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빠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절대 아니야. 한국 오시려고 준비 중이고 여기는 아빠 임시 거처라고. 그리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데 너 나랑 결혼해서 이런 인생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 기억 상실인가 본데 이 결혼 오빠가 하자고 했어. 근데 뭐?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야, 이건 비참하지.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이러고 사는 거.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 진심이야? 좋아, 그럼 그만둬. 당장 돌아가라고. 큰 집에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네. 한국에 다시 가버려. 내가 호텔비니 항공 변경비니 다 물 테니까 가버리라고. 제가 차갑고 단호하게 남친을 가라고 떠밀자 남친은 그런 저를 보고 말했어요. 좋아. 너는 그런 생각 없었다 쳐. 근데 네 부모님은 못 믿겠다. 솔직히 너도 네 부모가 아닌데 네 부모 속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나 우리 집의 돈 때문에 니네 부모님이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물론 나는 할 도리는 해. 용돈도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인사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니네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 거 내세워서 어디 돈 끌어들이고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가버려.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모욕해? 네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야, 너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 본다며? 사람을 잘 살고 못 살고로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우리 부모님보다 훌륭한 사람들 여지껏 본 적 없어. 니까짓 게 집 하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너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다른 사람들 사정 살피신 분들이야. 그래서 언니하고 사이까지 나빠지신 적도 있어. 그 정도로 남에게 패는커녕 오히려 주신 분이야. 그래,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건 맞는 말이네. 네가 이딴 놈인 줄은 몰랐으니까. 이런 위선자의 쓰레기 같은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다.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내. 야,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사람을 이 먼 데까지 끌고 와서 황당하게 만든 건 너야. 지금 나한테 사정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이게 뭔 웃기는 소리야. 그럼에도 나는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랑 결혼해서 너를 이런 생활에서 빼주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끝내? 주제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너 같은 애 집구석하고 사돈을 맺는다고 하겠냐? 와, 진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열등감에 자존심 세우느라 미쳐 나가는구나.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시간 이후 너는 차단이야. 나중에 네가 잘못했다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인간 하나 괜찮은 거 보고 다 봐주려고 했더니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던 거지. 아! 남친은 이렇게 저와 저희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저한테 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저야말로 저런 인간과는 더는 같이 있을 필요를 못 느꼈고 거기에 화를 내고 대꾸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 같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좀 전까지는 정말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리니 말이에요. 제 눈에 남친은 인간 말종이었어요. 저는 남친 등을 떠밀어 가버리라고 하고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게 문제였죠. 아빠가 사실을 알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남친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바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갔다고 얼버무렸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렇게 가버려서 어째? 비행기 타기 전 뭐 좀 먹었어? 요새 비행기에서 일본 오는 건 주는 것도 시원찮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잘 전해.
알았지? 어쨌거나 큰아버지가 니네 기다린다고 했는데 얼른 가보자. 같이 식사도 해야지. 그래. 큰아빠한테는 인사해야지. 근데 선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성혁이 가버려서 그런 거야? 뭔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혹시 둘이 그새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싸우기는 왜 싸워? 그럴 일 없어. 그렇게 큰 집까지 꾸역꾸역 간 저는 큰아버지가 오느라 애썼다고 저한테 그간 잘 지냈냐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들 당황하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결국 좀 전에 남친이 했던 말을 전부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큰아버지는 화가 나서 펄펄 뛰셨어요. 아니, 남의 집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딴 말을 함부로 해? 나 참. 그렇게 경박한 놈, 이렇게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울지 마라. 그런 놈은 눈물도 아까워. 미안하구나, 선이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내가 우는 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딴 놈 아쉬울 거 전혀 없어. 너네 이대로 이거 넘어가지 마라. 나도 가만 못 두겠어. 어디 그놈 어떤 놈이냐. 면상이라도 보자. 저는 핸드폰에서 저와 남친이 같이 찍은 사진을 큰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저한테 핸드폰을 받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려서 사진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였어요. 하필 남친과 남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전에 제가 인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남친 가족 사진을 빤히 보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핸드폰을 넘겨줬어요. 야,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낯이 익지 않냐? 이 사람들 그 자식 동생네잖아. 그렇지, 맞지? 그놈 가족 맞지? 그놈이라뇨? 그놈이 누구? 혹시 아빠 속인 그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남친의 아버지는 바로 저희 아빠를 속이고 돈을 들고 달아난 사람의 동생이었어요. 그 집 가족들과도 다 알고 지냈던 아빠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이건 우연이라기보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고생시킨 놈들이 자기 발로 저희 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이 여자, 그놈 재수씨 분명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잊겠어? 아빠, 정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 사기꾼 동생 가족 맞아? 드디어 저희는 그 사기꾼을 찾을 실마리를 얻게 된 셈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빠와 큰아버지와 짜고서 남친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내가 가서 다 잘 설명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남친은 온갖 비난하는 말을 퍼붓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와서 해볼 말 있으면 해보라며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친 집으로 갔고 아빠와 엄마 그리고 큰아버지는 숨어 있다가 문이 열리고 바로 같이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팔짱을 끼고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뒤에 우르르 저희 식구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랐어요. 너 해숙이 맞구나. 나 기억하지. 네 형님네하고 우리 자주 만났었잖아. 그러자 남친 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아줌마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저는 남친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야, 김성혁, 가서 니네 아빠 나오라고 해. 나와서 네 큰아버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해.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남친은 영문을 몰라 버벅댔고 드디어 남친 아버지가 나왔어요. 허참,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얼른 얘기 끝내고 돌려보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당신? 그래, 내가 기억은 나냐? 나다, 네 형한테 속은 사람. 몰라요. 당장 나가. 아니면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죄로 고소할 거니까. 성혁아, 얼른 경찰에 신고해라. 네, 아버지. 그러자 큰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오, 그래, 잘됐다. 얼른 신고해. 우리 경찰서 가서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파출소 이런 데 가지 말고 서로 가자고. 거기 가서 우리 무단 침입죄로 신고해. 그럼 나는 니네 사기꾼 숨겨준 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러자 남친 아버지는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말고 말로 해요, 형님. 네? 이제 와서 말로 해? 나랑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서 뭐가 어쩌고 저쩌? 그래, 나도 기억나. 그때 그놈이 자기 동생 사업하는데 돈 때문에 무지 곤란하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나한테 사기치고 돈 들고 사라졌거든. 너 이러고 사는 거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맞지? 그렇지? 아빠 말에 남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정말로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저희 모두 다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결국 신고받은 경찰이 나와서 저희를 다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남친은 완전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 아무 말도 못했고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든 경찰서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신고 얘기 꺼낸 건 맞지만 이렇게 경찰서까지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놈 가족이 15년 전에 제 돈을 들고 튀었어요. 거액을요. 저는 그래서 회사 문 닫았고요. 그런데 저놈이 장희영 있는 곳을 말 안 하지 않겠어요? 이거 범인 은닉죄니까 얼른 저희 얘기 다 듣고 고소 진행해 주세요. 경찰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남친 부모님을 겨우 순찰차에 태웠고 저희도 다른 순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큰아버지는 다른 차를 타고 오셨고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형사 앞에 앉으니 남친 부모님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큰아버지는 어디 불러보라며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너네 법적 처벌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이 자기 부모님을 달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이렇게 벌 받을 거야? 그냥 큰아버지 일본에 있다고 말해. 그 말에 저희 큰아버지가 화색이 돌더라고요. 오라, 니놈 큰아버지도 일본에 사는구나. 어디 잘 됐다. 내가 도쿄에서 잔뼈 굵고 살아서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놈 어딨냐? 도쿄에는 없는 게 확실한데. 남친 부모님은 남친을 보며 그런 말을 왜 하냐며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남친은 의리고 뭐고 없이 자기만 편하고 손해 안 보면 되는 아주 이기주의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에 식당이 있다니까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저랑도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요. 남친 아버지는 자기 형이 구마모토에 있다고 실토해버렸어요. 골프장 운영하면서 맨날 놀러다니고 아주 속 편하게 삽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꼴비기 싫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니까 남친 큰아버지는 저희한테 사기를 치고 얼마 안 있어 일본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거의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들어오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남친 가족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네 형한테 안 들어오면 각오하라고 해. 니네 요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알지? 내가 한인 커뮤니티에 전부 다 퍼뜨릴 거다. 들어와서 벌 받지 않은 이상 절대 발 못 붙이고 살게 만들 거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제가 SNS에 다 퍼뜨려서 아줌마 아저씨 아들까지 회사 못 다녔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 나 끌어들이지 마. 야, 너 우리 아빠 돈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네가 혐오에 맞지 않는 낮고 허름한 집에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그게 너였을 거라고. 결국 남친 아버지는 자기 형이 어디 있는지 실토했고 저희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남친 큰아버지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어디서들 알고 왔는지 10명도 넘는 사람이 단체로 와서 남친 큰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남친네 가족이야 그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네요. 제가 SNS에 폭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친 회사 커뮤니티에 이 일을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 남친 부모님이 뭘 하는지까지 알려줬고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 사회적으로 금방 묻힌다고 해도 그들 주변에서는 다 알게 돼서 인간관계도 끊기고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게 된 거였어요. 남친 큰아버지는 공소시효도 정지되어 있어서 재산도 몰수당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남친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제야 남친은 저에게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선이야,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어.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니, 너 잘했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기꾼을 잡았겠니? 너 아주 잘했어. 그리고 네 본성도 알게 돼서 진짜 너무 다행이고 네가 잘못한 거 당연한 거고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러지 않으면 나 너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 거야. 나 안 그래도 지금 회사 못 가고 있어. 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따돌려서 지금 휴직 상태라고. 그래, 그 휴직 내가 해고로 바꿔줄 수도 있다니까. 우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면 나 먹고 살기는 해줄 수 있어? 진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니네 부모님 너그럽고 좋은 분이시잖아. 야, 너 같은 인간을 두고 바로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감히 이런 소리는 못할 거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살아놓고 뭐가 어째? 네가 아무리 법적으로 돈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진짜 너네 사장실에 투서 넣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그냥 사죄할게. 제발 그러지만 말아줘. 안 그러면 나 이 바닥에서 매장이라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불이한 건 못 참잖아요. 남친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제가 투서라도 넣으면 앞으로 어떨지 불보듯 뻔하죠.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 싹싹 빌고 사죄했어요. 부모님은 너라도 정직하게 잘 살라는 말씀만 하셨고요. 그러는 와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모와 함께 외할아버지 재산을 반반씩 나눠 받으셨어요. 아빠도 그동안 일본에서 착실하게 모은 돈을 한국으로 옮기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 집을 처분하고 저희가 같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셨어요. 남친 큰아버지는 저희 아빠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느라 완전 알거지가 됐는데요. 그걸로도 다 갚지 못했더라고요. 저희도 다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나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선고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어요. 정말 저는 최악의 남자한테 속아서 그놈의 밑바닥까지 봤는데 그게 결국 저희를 고생하게 만든 사기꾼을 잡게 된 걸 보고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30이 되기 전에 이런 많은 일을 겪어서인가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제주도로 가서
늘 하고 싶었던 카페를 시작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제 결정을 적극 지원해 주셨고요. 부모님은 그간의 고생을 이제라도 보상받으며 마음 편히 살고 계시네요. 저는 착한 끝은 있다는 어르신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한때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했어도 너무 착하게 살면 당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은근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기꾼이 잡히고 모든 게 역전되는 걸 보고서 다시 희망이 생겼네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저도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 저의 인생과 사업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요. 그것도 축하해 주시고요. 저는 당분간 남자고 결혼이고 다 있고 일에 푹 빠져 살려고 해요. 그런지 벌써 1년이지만 아무래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